네, 유엔 안전보장 회의가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보리 긴급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 미사일 실험을 가지고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안보리 제재안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 2321호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사일 실험이기 때문에 혹시 의장성명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당장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채택이 됐다고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새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죠, 강경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예.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북한 편이냐, 우리 편이냐,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네. 너 누구 편이야? 정체를 밝혀야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만약에 북한을 지원하는 혹시 거래하는 그런 국가가 있으면 제재를 하겠다. 이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네. 예,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래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그 제재인데 물론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동의가 있어야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성명이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의 안보리 규탄 성명은 물론이고 이번에 추가 제재 논의에도 중국이 함께 참여를 했잖아요. 이렇게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중국은 조금 이제 북한이 이제 좀 고통스러운, 좀 골치 아픈 존재이지요. 네.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최대한 압박을 끌어내서 핵 미사일 실험을 중지시키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까지 비난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놀이랄까 미국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너희들은 혈맹 내지는 맹방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동참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붕괴라든가 체제가 붕괴되는 정도까지는 압박은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죽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이제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위태위태하다 할까요? 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려면 화끈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 애매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중국의 입장이 이렇게 계속 고수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압박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겠죠. 그렇죠.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유를 중단한다든가 정말 그 해외에 근무하는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완전히 봉쇄해 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정말 큰 이제 압박을 받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을 조금씩 줄인다든가 관광객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항공 지금 노선까지 다 끊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런 정도 압박은 역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게 되고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자기의 통치 자금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료뿐만 아니라 민심을 얻는데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불만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랄까요? 뭐 비판했다가 옹호했다가 좀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가 좀 나빠지니까 그걸 또 활용해서 자기들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 부동항, 얼지 않는 항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를 좀 개선시킴으로써 부동항을 얻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찬성할 듯 반대할 듯 하면서 그 러시아 주가를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당장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 자체가 러시아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러시아는 그동안의 육자회담이라든가 여러 북한 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소외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적당한 정도로. 예.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들의 주가를 높이는 이제 그런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또 사실은 제재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도 받고 있거든요. 예. 유엔 제재 내지는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대화도 해야 된다. 예. 제재 플러스 대화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러시아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이 북한을 지원한 제3국과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북한을 돕거나 지원하는 국가라면 지목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자, 대북 제재 동참할지 양자택일을 했는데 유엔 회원국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앞으로? 네, 예. 우리 힘이 없는 국가들은 당연히 미국에 줄을 서겠죠. 그러나 예. 이제 역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항상 지금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한 거 보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예.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그런 제3국 기업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미 하원에서는 이미 결의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는 여기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경제 관계를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머리를 숙이는데 역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렇죠. 특히 지금 미국이 우려하듯이 러시아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 예.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뭐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북핵 문제가 좀 무겁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좀 이곳에서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핵 네. 문제는. 그래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네. 대사도 조금 뭐랄까 좀 진전된 발언이라고 할까? 네. 이전에 하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 실험을 중지를 하면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아닌 듯한 네. 그런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화의 여지는 또 남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든 북핵 문제는 당장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미국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대화 자체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조금만 진전된 태도를 취하면 핵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대화할 듯한 그런 태도도 지금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재를 하면은 거기에 숙이고 굴종하는 복종하는 듯한 태도라도 좀 취해야 되는데 북한은 계속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어떤 입장이냐면 판을 지금 한번 깨자. 예. 오히려 그냥 일테면 화투판을 한번 뒤엎자.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골치 아픈데 세계 최강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참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외에도 사드라든지 FTA 재협상 발언 등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피플 파워,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다. 그러니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그런 정부다. 그래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가서 어떻게 보면 코리아 퍼스트,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최대 어떤 중심에 놓고 외교를 벌려라.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미국에 가서도 또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절차상 좀 더 투명하고 국민의 어떤 충분한 이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물론 사드를 당장 철거해라. 그런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왜 사드를 배치해야 되고 또 사드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완전히 처음부터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가 만약 사드를 일테면 수단으로 해서 지금 10억 달러를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을. 근데 그런 이제 어떤 그 협상을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분담 또는 주둔비 분담에 대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협상에서 좀 우리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4강 특파원 특사를 보내면서 피플 파워를 강조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전 원장님께서 이번 특사 파견으로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강대국과 좀 당당하게 네. 뭐 대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거의 비슷하게 외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꾸 너무 물러서고 일단 좀 굴종적이랄까요? 너무 그 저자세적인 외교를 하면 더 그 강대국들은 억누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줄 건 주고 받고 받을 건 받는 국제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리더의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네. 외교를 당당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